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최근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롭게 살아가는 중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모든 사람을 불신하게 되었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외롭게 혼자 지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라는 말처럼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과거의 상처를 함께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 덕분에 제 인생은 이전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답니다. 이런 좋은 날이 오기 위해서 과거의 아픔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다시는 떠올리기 싫을 정도로 가슴 아픈 이야기였지만 저와 같은 경험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몇 글자 남겨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자동차, 비행기, 배처럼 탈 수 있는 이동수단에 큰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비행기 기장이나 선원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죠. 둘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 고민하다가 사고가 나면 배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선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침몰하더라도 구명조끼를 빨리 입고 헤엄치면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해양고와 해양대를 졸업하고 꿈에 그리던 선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한번 배를 타면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배 위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보통 5개월 정도는 배에서 지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편이에요. 하지만 아내가 집에 혼자 남아있을 생각에 1년 이상 배를 탄 적은 없었어요. 매번 배를 탈 때마다 집에서 혼자 있을 아내가 걱정이 되곤 합니다. 그런 저를 보며 아내는 정말 주책이라며 자신도 성인인데 혼자서도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괜히 부끄럽게 그러지 말라고 타박을 주곤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린 사람을 두고 떠나려니 걱정이 되어 입을 삐죽거리면 아내는 싫지 않은 듯이 살짝 미소 지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툭 치곤 해요. 가끔 이런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시면 아직도 신혼이라며 저희 둘 다 유난을 떤다고 혀를 차시곤 하십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한번 집을 나서면 몇 개월간 배를 타고 돌아오니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면 마치 연애 시절로 돌아간 듯한 신혼 분위기를 내게 됩니다. 한두 달 뜨겁게 사랑하고 다시 몇 개월 동안 배를 타고 떨어져 지내는 생활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비록 몸은 멀리 있지만 작업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엔 아내와 틈틈이 통화를 해요. 전화하는 시간만 되면 서로 애틋함이 넘쳐나서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는 배가 해외로까지 나가야 해서 1년 가까이 떨어져 지낸 후 2달 정도의 휴식을 가질 수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 그때는 유독 서로가 그리워지더라고요. 2달간의 휴식이 끝나면 다시 5개월간 배를 타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부부는 거의 1시간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2달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고 저는 다시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번에도 배를 타고 있는 동안 아내와 통화를 거르는 일이 없었어요. 힘든 작업을 마치고 나면 씻자마자 잘 준비도 안 하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아내는 있었던 일들을 조잘조잘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제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날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곤 했죠. 가끔은 작업이 많아 너무 피곤한 날, 아내의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들으며 잠들 때도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대답이 없으면 아내는 제가 잠들었다는 걸 알아차리고 알아서 전화를 끊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5개월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밥상을 차려놓고 저를 반겨주었어요. 아내가 다가오는데 제가 떠나기 전보다 살이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아내의 몸을 훑어보는데 시선이 아내의 배에 머물렀어요. 마치 임신한 사람처럼 아내의 배가 살짝 볼록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보, 나 없는 동안 너무 잘 지낸 거 아니야? 볼살 오른 것 좀 봐. 배도 많이 나왔고 당신 뱃살 나오는 거 싫어서 조금이라도 살찌면 바로 운동했었잖아. 그러자 아내가 말했어요. 나 임신했어. 그래서 운동 못해.
아이가 먹성이 좋아서 당기는 건 다 먹다 보니 이렇게 됐네. 아기 낳고 다이어트 다시 해야지. 임신했다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했어야지. 입덧도 없고 가리는 음식도 없었어. 병원 가서 진단 받았는데 괜히 걱정돼서 일 못할까 봐 말 안 했어. 그래도 말했어야지. 미련한 사람아. 착하기만 해서 맨날 내 걱정만 하고. 나 당신 아기 낳을 때까지는 배 안 탈 거야. 내가 집안일 다 할 테니까 그동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 진짜? 그럼 나 주말에 친구랑 놀다 와도 돼.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스트레스 좀 풀고 싶어. 친구도 그동안 애들 키운다고 못 만났었거든. 그래, 놀다 와.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할 말도 많을 텐데, 늦게 와도 돼. 대신 외박은 안 돼. 알겠지? 혼자 집에 있으면 심심하단 말이야. 그렇게 저는 주말에 아내가 친구랑 마음 편히 놀 수 있도록 해줬어요. 아내도 아기가 잘못될까봐 계속 집 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간만에 외출이라 그런지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혼자 남아서 빈집을 둘러보다가 결혼 사진을 보는데, 나간 지 30분밖에 안 된 아내가 벌써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저도 제 자신이 이 정도로 팔불출일 줄은 몰랐어요. 잘 가고 있는지 전화해보고 싶었는데 괜히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참고 있었죠.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오랜만에 고등학생 때 친했던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친구 이름이 뜬 화면을 보자마자 전화를 받았어요. 정세야, 이게 얼마 만이냐? 거의 1년 만에 전화하는 거 아니냐? 잘 지내지? 요즘 뭐 하고 지내? 아직 그 회사 다니고 있고? 나야 뭐 늘 똑같지. 아, 나 이제 그 회사 안 다녀. 다른 회사로 이직했어. 근데 너 지금 배 안 타나 봐? 배 탔다가 며칠 전에 내렸어. 요새 자꾸 장기간 배 타느라 너도 못 보고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원래 배 안 탈 때 자주 왔었잖아. 편할 때 불러주면 갈게. 근데 너 여전히 와이프랑 사이 좋나 보다. 배 내리자마자 영화관 데이트하고 아주 부러워. 뭔 소리야? 영화관 데이트는 무슨? 나 지금 집에서 혼자 소파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다. 밖에서 나 닮은 사람이라도 봤냐? 집이라고? 나 지금 영화관이거든. 아까 팝콘 사다가 지수씨 봤는데 나 너도 같이 온 줄 알았어. 너 있었으면 인사하려고 했는데 혼자 계시길래 부담스러우실까봐 아는 척도 못했어. 아, 지수 영화관에 있어? 안 그래도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갔거든. 아마 그 친구랑 보러 간 거 같네. 난 또 뭐라고? 아내가 원래 영화 보는 걸 엄청 좋아하잖아. 연애할 때도 영화관에 엄청 자주 갔었고, 이번에도 팝콘이랑 오징어 주전부리 사서 양쪽 팔에 끼고 다닐 아내가 떠오르네. 예전에도 내가 이 정도면 먹으러 영화관 가는 거 아니냐고 아내를 놀렸었거든. 그렇게 집에 오면 제 옆에서 영화 본 이야기로 조잘조잘거릴 아내를 떠올리니 괜히 웃음이 났어요. 아내 오면 같이 먹을 야식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 끊은 지 2시간 만에 친구한테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너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충격받지 마. 정신 단단히 잡고 들어. 알겠지? 이거 진짜 마음에 준비하고 들어야 할 얘기야. 무슨 얘기길래 이렇게까지 겁을 주고 난리야. 그냥 빨리 말해. 나 웬만한 얘기에 충격 잘 안 받아. 괜찮아. 이거 진짜 심각한 거야. 나 아까 영화관에서 지수씨 봤다고 했잖아. 기억하지? 우연히 같은 영화를 봤는데 지수씨 내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 근데 옆에 다른 남자랑 같이 있었어. 뭐? 확실해? 진짜로 다른 남자랑 있었던 거야?
너 다른 여자를 우리 지수라고 착각한 거 아니지? 야, 우리 셋이 얼마나 많이 같이 놀았었는데 내가 지수씨 얼굴을 모를 리가 있냐? 확실히 지수씨 맞아. 내가 나갈 때도 계속 지켜봤거든. 100%야. 저는 처음엔 친구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설령 친구 말이 맞다 하더라도 아내에게 오빠가 한 명 있으니 그 오빠와 영화를 봤을 거라고 생각했죠. 드라마처럼 불륜이 아니라 친구 만나기 전에 잠깐 친오빠와 영화를 본 거라고 계속 머릿속으로 되뇌었어요. 하지만 찝찝한 기분을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생각할 틈도 없이 제 발은 이미 안방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안방 불을 켜고 하나씩 살펴보는데 아내의 화장대 서랍에서 뭔가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아내의 화장대를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제 물건도 없을 뿐더러 아내가 자신의 물건을 만지는 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한 번도 열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유독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망설임 없이 아내의 화장대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서랍은 총 3칸이 있었는데 첫 번째 칸에는 주얼리들이 있었고 두 번째 칸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새 화장품들이 들어 있었어요. 마지막 칸을 열 때는 손이 떨리더군요. 마지막 칸을 천천히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물건들을 보고 저는 놀라서 양손으로 입을 막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칸에는 제가 집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의 속옷들과 용품들이 들어 있었어요. 만약 새 상품이었다면 제가 사용한 것들을 미리 사놨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이건 새 것도 아니었고 누가 봐도 사용한 흔적이 있는 물건들이었어요. 순간 머릿속에 정말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내에게 물어봤자 발뺌할 게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저는 직접 증거를 잡기로 결심했어요. 당장 집을 나가 근처 가게에서 소형 카메라를 2개 사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자마자 거실 TV 옆에 있는 화분 속에 하나를 숨기고 안방 침대와 마주 보고 있는 행거 속에 잘 안 보이게 또 하나를 숨겨놨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며칠 뒤 저는 친구 집에서 자고 올 거라고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아내는 아쉬운 기색도 없이 흔쾌히 그러라고 하더군요. 저는 집을 나와서 아내를 영화관에서 봤다고 한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만나서 술 한잔 하자고 했는데 약속이 있다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아쉽지만 다른 사람과 놀아야겠다고 답하고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다른 친구한테 연락하려다가 괜히 돈만 많이 쓸 것 같아서 오랜만에 부모님이 계신 본가에 방문했어요. 너가 여긴 왜 왔어? 며느라기는 둘이 꼭 붙어 다니더니 어쩐 일로 혼자 왔어? 싸운 거야? 그래서 여기로 피신 온 거야?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엄마 밥도 먹고 싶고 집사람 편히 쉬게 하려고 혼자 왔어. 나 엄마가 해주는 밥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잖아. 그리고 오늘 여기 온 건 집사람한테 비밀이야. 비밀로 하는 거 보니 싸운 거 맞구먼. 뭘 그려? 너네가 언제까지나 신혼일 순 없지. 가끔 싸우기도 하면서 사는 게 부부지. 그러면 오래간만에 엄마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아니라니까. 진짜 싸운 거 아니야. 엄마 밥 먹고 싶어서 온 거라니까.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어머니는 안 믿으시는 듯 실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셨어요. 아내가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어머니가 기절하실 것 같아서 차마 말은 못하고 그냥 싸워서 본가로 도망 온 걸로 합의했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으며 잠시나마 아내 일은 잊을 수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쓰던 방에 들어가니 책장에 앨범이 하나 끼워져 있더라고요. 연애 시절 아내와 찍었던 사진들을 인화해 보관했던 앨범이었어요. 한 장씩 넘겨보는데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밝게 웃고 있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 손으로 매만지며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고 중얼거렸어요.
제가 상상하고 있는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잠들었던 것 같아요. 간만에 푹 자고 일어나 시간을 보려고 휴대폰을 켰더니 아내에게서 문자가 와 있더군요. 친구 남편이 출장 갔다고 해서 친구 집에 놀러 갈 건데 아마 자고 올 수도 있어. 저는 아내가 집에 없다는 걸 확인하고 녹화 영상을 보기 위해 집으로 향했어요. 거실과 안방에 설치해 둔 카메라를 수거해 메모리칩을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카메라를 설치할 때 얼굴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해본 적이 없다 보니 설치만 하고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화면은 옷과 풀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었고 가끔 얼굴이 보이긴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정도였어요. 일단 소리부터 확인해봤어요. 다행히 소리는 아주 또렷하게 잘 녹음되어 있었어요. 역시나 제가 없는 동안 내연남을 집으로 불렀고 둘은 거실 소파에서 꽁냥대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안방 영상을 확인해보니 둘이 애정 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라 몸이 얼어붙고 손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한 듯 낯이 익었어요. 누구일까 생각하던 중 아내가 내연남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어요. 정세씨, 와이프 내일부터 집에 없다고 했지? 그럼 내일은 내가 정세씨 집으로 갈까? 우리 남편 언제 집에 올지 모르니까 아침 일찍 정세씨 집으로 넘어가자. 그럴까? 나는 상관없는데 당신 일찍 일어날 수 있겠어? 우리 애기 가지고 나서 잠도 많아졌잖아. 아니야, 일어날 수 있어. 임신 초기엔 일찍 못 일어났는데 요즘은 잘 일어나. 아 참, 우리에게 아들이라던데 당신 닮았으면 되게 잘생겼겠지. 당신 닮은 이쁘장한 아들이 태어날 수도 있지. 그래도 난 딸이었으면 했는데 조금 아쉽다. 아들 서운해. 그러지 마. 난 딸이든 아들이든 당신 애라서 그런지 뭐든지 다 소중해. 빨리 우리 애기 만나고 싶다. 이름은 뭐로 하지? 아내 입에서 나온 이름은 다름 아닌 영화관에서 아내를 봤다고 했던 제 친구였는데요. 상관남이 제 친구였던 것도 충격이었는데 뱃속의 아이까지 제 애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저 둘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가 바득바득 갈리더라고요. 자기가 제 아내랑 눈 맞아놓고 어떻게 뻔뻔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마냥 저한테 전화해서 아내가 바람피는 것 같다고 말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갔었어요. 더구나 제 친구도 유부남이었고 친구 아내가 집에 없는 이유가 출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그런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만도 못한 저 두 사람을 처참하게 짓밟고 싶었어요. 소리만 녹화된 영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확실히 얼굴이 잘 보이게 카메라를 다시 제대로 설치하고 며칠 뒤 친구 집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한 번 더 외박을 했어요. 아내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또다시 친구를 저희 집으로 불렀어요. 이번엔 저번과 다르게 얼굴이 선명하게 제대로 잘 녹화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녹화본을 가지고 친구의 아내를 찾아갔어요. 소원씨, 일단 제가 주는 청신함부터 먼저 드시고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몸조리 끝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런 말 드리기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저희 남편 얘기예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길래 청심함까지 먹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정재랑 제 집사람이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그랬군요. 저도 상대가 누군지는 몰라도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별로 놀랍지도 않네요. 친구의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이미 아내분은 친구의 외도를 눈치채고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아빠나 엄마 없는 아이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혼자서 참고 있었대요. 저는 아내분이 잘못한 건 전혀 없으니 더 이상 죄인처럼 혼자 참고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가지고 왔던 녹화본들을 틀어주었어요. 녹화본들을 다 보고선 할 말을 잃으신 건지 입을 틀어막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시더라고요. 그런 아내분한테 약해지면 안 된다고 마음 단단히 먹고 그들과 맞서자고 했어요.
처음엔 울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니 몇 분 후 결심하셨는지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같이 싸우겠다고 물어보니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가 뭐부터 하면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할 것 없다고 이미 증거는 충분해서 모아둔 자료들 다 넘길 테니 이혼 소송이랑 상관료 소송할 준비만 하라고 했어요. 저와 친구의 아내는 증거 자료를 챙겨서 이혼 소송과 상관료 소송을 진행했어요. 집으로 소장이 날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상시처럼 행동했죠. 소장이 날아오던 날 아내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는 우편으로 받은 서류를 제 얼굴에 던지더라고요. 이거 뭐야? 이혼 소송 내가 왜 당신이랑 이혼을 해? 당신 미쳤어?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데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어쩜 그렇게 뻔뻔한지 이혼 소송장 날아온 거 보면 사태 파악이 안 되니 상간녀 소송장도 받아봐야 알아차리려나. 상간녀 소송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상관료 소송을 왜 당해? 그거 바람 피는 사람들만 당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왜 당하냐고. 눈치가 없는 거야. 눈치가 없는 척하는 거야. 네가 바람을 폈으니까 당하겠지. 아마 정세도 이혼 소송장에 상간남 소송장도 받았을 거야. 누가 벨 누르네. 당신 상간녀 소송장 왔나 보다. 저는 아내에게 여유롭게 웃어주며 우편물을 받으러 나갔어요. 제가 했던 말처럼 상간녀 소송장이 배송 왔더라고요. 받은 서류를 아내 손에 꼭 쥐어주면서 그거 들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아내는 서류가 우그러질 때까지 주먹을 쥐고 온몸을 떨면서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오두커니 서 있길래 손수 제가 직접 아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내 화장대를 가리키면서 제일 마지막 칸에 있는 남자 속옷들도 챙겨줘야 하냐고 물으니 쿵쿵거리며 저한테 다가와서 양손으로 제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제 멱살을 잡고 있는 아내의 손을 떼고 그 손에 짐이 든 가방을 쥐어줬어요. 그리고 바람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아내를 데리고 가라고 얘기했죠. 친구에겐 아직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았는지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황당해 하더라고요. 당장 인연 데리고 가라고. 내 말 못 알아들어. 다시 말해줘. 나 다 알고 있으니까 내 눈앞에 있는 네 내연녀 데리고 가라고. 성환아. 일단 진정해.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그런 사이 아니야. 너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바본 줄 아나? 너네 나 몰래 만나고 있던 거 다 알아. 증거까지 다 있는데 어디서 오리발이야. 당장 인연 안 데리고 가. 증거 혹시 그거 우리 집사람도 알아? 아직 집사람은 모르는 거지. 아, 집사람한테 말한 거 아니지? 나 집사람 없으면 안 돼. 제발 부탁할게. 말하지 말아줘. 왜 말하면 안 되는데. 항상 뒤에서 구린짓 하는 애들이 들키면 꼭 이런다니까. 남의 가정 깨는 건 괜찮고 자기 가정 깨는 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부탁할 게 아니다. 나 너가 하라는 거 다 할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만 말하지 마. 나 집사람 없으면 죽어. 너네 집엔 아직 소송장 안 갔나 보다. 아마 오늘 안에 도착할 거야. 위자료나 준비해 놓고 있어. 그리고 이거 스피커폰이라 네 내연녀 지금 이거 듣고 울고 있네. 꼴보기 싫으니까 당장 데리고 가. 저는 친구에게 당장 저희 집에 있는 자신의 상간녀를 데리고 가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아내는 자신의 아내 없으면 안 된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본처를 선택한 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이 버려졌다는 처량함에 눈물만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뱃속에 있는 애 핑계를 대면서 제게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뱃속에 있는 애가 제 애라고 하면서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어야겠냐고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가 친구 애를 가진 사실까지는 모르는 줄 알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는 아내를 보니 치가 떨리더라고요. 안 나가려고 계속 버티고 있는 아내를 끌어내서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제가 안쪽에서 잠금 장치를 걸어놔서 비밀번호를 눌러도 안 열리자 문이 부서질 정도로 두드리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에 주민이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결국 아내는 경찰 손에 이끌려서 나갔는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아내와 이혼하고 위자료 문제까지 해결한 후에 소식을 끊고 살았어요. 제 친구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친구와의 만남을 일체 가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처럼 자신들의 아내도 친구에게 뺏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저와 친구의 전처는 따로 만나서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가 그렇게까지 자신의 전처에게 매달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저번에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는 게 알고 보니 자신의 전처가 차려준 회사였던 거예요. 친구 전체의 집안은 돈이 굉장히 넘치도록 많은 부자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기세등등하지 않고 굉장히 겸손하고 돈 많다고 돈부심을 부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주 속아서 배신도 많이 당했다고 들었거든요. 부잣집 딸인 전처를 놓치긴 싫은데 너무 착해서 같이 살기엔 재미가 없고 그러다 자주 만나던 제 전 아내와 잘 맞아서 바람이 난 거죠. 저 같았으면 어차피 돈 많으니 남편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바로 이혼했을 텐데 친구의 본처는 너무 착해서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이혼을 결심하게 되니 고생 좀 해보라는 식으로 아이까지 보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때 이혼 소송으로 법정에 가서 전 아내랑 마주쳤을 때 왜 그랬냐고 하니 전 아내도 외로워서 바람을 폈는데 제가 벌어놓은 돈 때문에 저를 놓기는 싫었다고 했었어요. 친구도 전 아내도 결국은 돈 때문에 각자 배우자들을 못 놓고 위험한 만남을 이어갔던 거죠. 그러다 친구의 이기심으로 괜히 아내한테만 잘못 뒤집어 씌워서 이혼시키고 자기는 상대의 남편이 찾아오는 이렇게 편하게 만나려고 그때 영화관에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어요. 결국은 자기 꾀에 넘어가서 자신들이 된통 당하게 됐지만요. 저는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든 궁금하지도 않고 전혀 신경 쓰이지가 않아요. 그건 친구의 전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처음엔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고 보니 세상에 믿을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걸 알았고 그 뒤로 누군가를 만나는 게 점점 두려워져서 이혼 후의 친구 관계도 다 끊어냈었어요. 나오지 않으려고 혼자 집에 틀어박혀서 숨어있는 제게 손을 내밀어준 건 친구의 전처였어요. 자신에게 이혼할 수 있는 용기를 줘서 고맙다고 이젠 자신이 제게 용기를 줘야 할 때인 것 같다면서요. 언제든 제가 숨을 것 같은 낌새가 보이면 어떻게 눈치채고 못 숨어버리게 막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 덕분에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다시 예전처럼 친구들을 만나고 있어요. 이혼 후 이제껏 그들의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제 동창 중에 한 명이 어쩌다 소식을 듣게 됐나 봐요. 이혼하고 나서 뱃속의 아이 때문에 둘이서 결혼했었는데 아이는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을 했다더라고요. 결국 전 아내는 자신의 아이도 잃고 졸지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제 친구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둘 다 돈도 없어서 무너질 듯한 단칸방에서 겨우겨우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은 죄들을 그렇게 벌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이제 그 말을 듣고도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을 만큼 많이 묻어졌더라고요. 그들이 힘들게 산다고 해도 딱히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인생을 제대로 살아볼 수 있게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 덕분에 정말 좋은 사람을 한 명 얻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예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바로 친구의 전처인데요. 이제 몇 주만 지나면 제 아내가 될 사람이기도 하죠. 서로 아픔을 위로해 주다 보니 결국 이렇게까지 됐네요. 처음엔 저희도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 친구와 전 아내처럼 나쁘게 만난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냐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잘된 일이라면서 잘 어울린다고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만남을 시작했는데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끝매듭을 짓게 됐네요. 그리고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난 뒤로 제가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리더라고요. 꼭 귀인이 제 곁에 와준 것만 같아서 지금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좋아요.
저희가 이렇게 행복한 만큼 이제 그들도 정신 차리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올해는 꼭 하고 싶은 일 다 하시면서 사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